tentative plan is tomorrow we will probably start the stream late. Maybe like 8 p.m., 10 p.m. We might start out on the PC and do some research, see where the typhoon is going to hit, see if it's going to hit hard or if it's not going to hit hard. And then we probably need to go to TST at like 11 midnight, something like that. Or maybe we go at like 10 and we'll walk around the streets that are empty. I think that could be pretty cool. Walking around pre-typhoon streets. And then at like 2 a.m., 4 a.m., that's when the typhoon's really going to hit. And we can be at the harbor front. We can go to the harbor, the TST ferry. Amazing tech. It's just a mic with a fluffy hat. Yeah, it's just a mic with a fluffy hat. But it's necessary. It's 100% necessary. And thank you guys. You guys telling me tech stuff is super helpful, man. Because I can fix it very easily. But if no one tells me, then I'll just assume everything's fine, and then it's like, it's fucked. The experience is not good for you guys. Alright, we're gonna head down. We're gonna get to Lok Fu, and we're gonna take the train home. That's the plan for the rest of the night. I'm gonna go to the gym tonight. Fucking do some big squats. And then we'll see tomorrow. We'll look at the hurricane forecast. And we'll see what it looks like. Bro, the trail is gnarly. Carol Fan Club, do you know who Cat's Eye are? Have you heard of this K-pop group called Cat's Eye? Cat's Eye. They got a song called Gnarly. 전 세계에서 순위를 꼽자고 말하는 것들 중에 단연 압도적으로 선택받는 것. 전 세계 206개국 중 남녀노소 국적 관계없이 엄지를 치켜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기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동양인 때문에 엄마를 잃게 되었고 동양인 때문에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것만큼은 군말 없이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말하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었던 그녀는 전미 50개 주 중에서도 단 3%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극적인 성공을 한국 때문에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던 것인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아팠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리디아 폴 모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우리 세 가족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중국인이었고 게다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생생해요.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건을 일으킨 상대가 동양인이었다는 점이 오래도록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양인이라면 누구든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고 은연중에 모두를 거부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매우 편협하고 어리석은 태도였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 사고가 너무 무섭고 미웠던 거죠. 엄마가 떠나신 뒤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빠께서 생계를 위해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실 매출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늘 최선을 다하셨죠. 문제는 아빠가 항상 가게에 매달리다 보니 제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엔 또래 아이들과 놀고 싶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나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새벽까지 가게에 나가 계시기 일쑤였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함에 금세 잠들어 버리셨거든요. 저는 어느새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됐어요. 물론 그 시간이 너무 외롭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학교 생활도 참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니고 저는 그 속에서 대화에도 잘 끼지 못하고 그저 수업만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편이었죠. 얼굴에 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저를 먼저 반겨주려는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늘 집에 혼자 지내는 게 일상이었다 보니 어울림이라는 것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가끔 동양인 학생들을 보면 제 안에서 숨겨놨던 불편한 감정이 튀어나와서 제대로 대화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늘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격도 저도 모르는 사이 꽤 의기소침해져 있었죠. 그런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같은 반에 한국인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꾸준히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정우진이라는 친구였는데 사실 그 친구가 동양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경계심부터 들었어요. 속으로 왜 하필 동양인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진이는 저와 달리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 남학생 우진이가 정말 끈질기게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게 같이 점심 먹을래? 오늘 수업 재밌지 않았어? 같은 소소한 말을 자꾸 건네줬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 왜 자꾸 싫다고 피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거지? 날 불쌍하게 보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고 한편으론 그래도 이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네 하고 조금씩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뒷걸음질 쳤죠. 적당히 거리를 두자 괜히 다가갔다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근데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우진이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곤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아주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번듯한 프랜차이즈도 아니다 보니 하루하루가 늘 빠듯했죠. 장사도 잘 안 됐어요. 아빠는 늘 밝아 보였지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걱정이 한가득 쌓여있는 아빠의 뒷모습을 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엄마가 안 계신 빈자리를 잊으려는 듯 가게 일에 몰두하곤 하셨어요. 어쩌면 저보다는 아빠가 더 외롭고 힘드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아빠는 제 앞에서 늘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리디야, 괜찮아, 우리 곧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닭을 튀기는 기계는 낡았고 작은 소도시 외진 곳이었으니 손님 수가 많을 리 없었어요. 저 역시 방과 후에 가게로 종종 들르긴 했지만 딱히 거들어야 할 만큼 일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 일할 때 옆에서 잔일이나 하는 정도였죠. 가게를 아빠 혼자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찡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우린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모습을 아빠는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어보셨어요. 리디야,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니? 아니면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니? 제가 대답을 회피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시곤 언제든 아빠는 내 편이니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해줘.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괜히 제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사실 엄마를 잃은 슬픔도 깊었고 외로웠고 아빠를 보면 불쌍했고 그냥 슬픔과 외로움이 뒤엉켜서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에서 제게 말 걸어주던 한국인 친구 우진이가 눈에 자꾸 밟혔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환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보통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거나 아니면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별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틈만 나면 점심 같이 먹을래? 라든지 오늘 영어 과제 함께 해볼래? 하는 식으로 말을 거니 가뜩이나 복잡한데 불쾌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우진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집엔 아빠가 안 계셔. 그래서 엄마랑 단둘이 살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괜히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바로 경계심이 생겨서 괜히 피해버렸습니다. 제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동양인이라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아직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평생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제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집에서 혼자 있었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빠가 야간까지 가게를 봐야 해서 아마 새벽쯤이나 들어오실 예정이었죠. 저로서는 평소처럼 조용히 숙제를 하다가 일찍 잠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늦은 밤에 누가 올 리가 없거든요. 뭐지? 아빠는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하면서 몰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던 그 한국인 친구 우진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아니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왜 온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제 지갑을 들고 보이면서 이거 학교에 두고 갔길래 가져다 주러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 지갑을 일부러 이렇게 늦은 밤에까지 가져다 주다니 왜 이리 친절하지 싶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긴 어려워서 고마워 짧게 말하고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우진이가 돌아간 뒤 약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혹시 우진이인가? 할 말이 더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경계심이 좀 풀려서 이번에는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상자 같은 걸 메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뭐지? 하고 머뭇거리는 찰나 그 남자가 제 팔을 확 잡아채면서 조용히 해!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제 입을 틀어막으려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빠도 없는데 이대로 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강도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조금 전 집에 다녀갔던 한국인 친구 우진이었어요. 리디야 괜찮아? 하고 물어보며 제 옆에 서서 바로 강도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우진이는 덩치도 큰 강도를 순식간에 제압하기 시작했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 리디야. 저는 정신을 차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금방 도착했고 강도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저는 비로소 안도감이 몰려와서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물어볼 때 저는 중간중간 말을 더듬었지만 우진이가 옆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제가 학교에서 지갑을 주워서 가져다 주러 왔다가 혹시 리디아가 혼자 있을까봐 조금 더 주변에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뛰어왔어요. 그 말이 참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우진이가 없었다면 저는 큰 봉변을 당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에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그 한국인 친구 우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인이란 이유만으로 무작정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기엔 제 마음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 우진이를 만나자마자 저는 조심스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진아, 어제 정말 고마웠어. 나 너 덕분에 살았어. 아니야, 괜찮아. 그나저나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 둘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수업 끝나면 가끔 도서관에도 같이 가고 주변 사람들도 놀랄 만큼 딱 붙어 다니게 됐어요. 제게는 거의 처음 생긴 친구나 다름없어서 그저 일상적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그래, 모든 동양인이 나쁜 건 아니지 라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우진이 덕분에 조금은 밝아지는 듯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어느 날 아빠가 평소처럼 치킨집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듣기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던데 저는 처음엔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신 줄 알았죠. 그런데 동네 분들이 보시기에도 심상치 않았는지 곧바로 구급대에 연락해 주셨고 아빠는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긴급 전화를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솔직히 막막함에 눈물만 났습니다.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아빠마저 이렇게 쓰러지시면 저는 어쩌면 좋을까 싶었어요. 다행히 아빠가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응급실에만 방문해도 적게는 한국 돈으로 130만 원에서 390만 원이 나와요.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만 하루에 적게는 26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도 나옵니다. 저희 아빠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학생인 제가 이 많은 병원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과 혹시 아빠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감정적 걱정이 교차하니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때 우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리디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은 괜찮으시대? 라며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울컥해서 우진이에게 안겨 말했어요. 아빠 생명에는 문제 없대. 근데 병원비랑 아빠 가게랑 다 어떡해. 하소연하고 말았어요. 우진이는 제 손을 잡고 진정해 리디야.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자. 제가 부모님 없이 지내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라서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건 우진이의 어머님이셨어요. 우진이가 집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우진이 어머님이 직접 병문안을 오시더니 우진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걱정이 많겠구나. 아줌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우진이와 함께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괜찮다면 치킨집 일을 내가 좀 봐줘도 괜찮겠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치킨집 그냥 닫아놓으면 되는데 굳이 혹시 아빠 가게를 훔치려는 건가? 하고 경계심이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호의를 뿌리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친구 어머님이 치킨집 운영을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친구 어머님께서 아빠의 가게를 맡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우진이 어머님은 아빠의 병원비까지 일부 지원해 주셨는데 아빠의 가게까지 살려놓기 시작했었습니다. 리디야, 아줌마가 한국의 양념치킨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우진이 어머님이 만든 치킨은 아빠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치킨과는 차원이 다른 치킨이었어요. 바짝 마른 후라이드 치킨이 아줌마의 손을 거치니 통통한 후라이드 치킨으로 바뀌었고 아줌마가 만든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은 제가 태어나 처음 맛본 치킨 맛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맛있어서 한참을 놀란 사람 마냥 넋을 잃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선 우진이가 제 상황들을 선생님들에게 설명했고 급기야 학교 전체 모금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저를 돕겠다고 자율적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주었고 그 돈을 모아 병원비에 보태라고 건네주는데 정말 우진이와 아줌마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진이의 도움 덕분에 제 아빠는 무사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들러 아빠에게 이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아빠, 오늘은 우진이 어머님이 새로운 양념 소스를 입힌 치킨 메뉴를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아빠는 웃으시면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얼른 나와서 꼭 보답해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얼른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직접 아빠가 보답하세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면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내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그리 유명하지 않던 아빠의 치킨집이 점차 입소문이 나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작은 소도시 그 안에서도 외곽에 있던 저희 아빠 가게는 늘 한산하고 길을 걷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진이 어머님이 가게를 뒤바꾸어 놓기 시작한 뒤로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더니 줄까지 길게 늘어질 정도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먼 곳에서 차까지 끌고 오는 손님들도 있었고 양손에 치킨을 가득 사서 가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우진이 어머님이 만든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은 매일 생달기 동이 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게다가 아줌마는 가게 운영 방식도 다르게 하셨는데요. 바로 배달이란 걸 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가게 반경 5km 안에서만 했던 거지만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배달로 치킨을 받게 된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문하기 시작해 가게는 엄청나게 바빠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는 가게 주방에서 닭을 튀기셨고 우진이는 배달을 도맡아 가게를 살려내고 있었어요. 저도 병원에 다녀오면 가게로 바로 가서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너무 바빠서 뭘 생각하고 그럴 틈이 없을 정도로 저희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입소문에 입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그 소식은 아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도달했죠. 어느 날은 아빠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들렀는데 간호사분이 혹시 그 땡땡 치킨집 주인 가족이세요? 요즘 환자들 사이에서도 거기 치킨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줌마는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몰랐을 무렵 아빠가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저는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이제 괜찮아? 맨날 병원에 누워만 있더니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라고 장난스럽게 안겼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병실 앞에 서 있던 우진이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우진이에게 아빠는 말했죠. 고맙구나 우진아. 네가 우리 딸의 가까운 친구여서 너무 감사하고 너희 어머님께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리디아는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인데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나저나 이렇게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우진이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눈물도 흘렀죠. 아빠는 바로 가게에서 바쁘게 계신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가자고 하셨어요. 가게에 다다르자 길게 늘어선 줄에 아빠는 깜짝 놀라셨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였어요. 먼 발치 가게에서 나오시는 우진이 어머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 어머님은 줄을 서고 있던 손님들에게 오늘 준비한 생달기 모두 소진돼서 내일 다시 오라는 말과 함께 해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희를 발견하셨죠. 아빠는 성큼성큼 우진이 어머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고 저희 부족한 딸을 친딸처럼 도와주셔서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리디아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늘 집에서 심심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일도 하니 재밌고 좋았습니다. 저 역시 덕분에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우진이 어머님은 한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셨던 분이셨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치킨 맛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아빠도 아줌마의 치킨을 맛보곤 한동안 너무 놀라서 오마이갓만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저와 아빠, 그리고 우진이와 우진이, 어머님, 이렇게 우리 넷은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가게로 우진이와 같이 와서 저는 간단한 계산을 도왔고, 우진이는 서빙을, 주방에선 아줌마가 자리했고 아빠는 배달을 거들었어요. 그동안 제 이름을 붙여 리디아 치킨집이라 불렸던 초라했던 가게는 한국 치킨을 파는 별난 맛집 가게라는 식으로 재미있게 불러주셨고, 그게 또 계속 홍보가 되면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바로 제 아빠와 우진이 어머님이 저희가 학교에 간 사이 서로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처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살짝 아빠에게 질투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우진이를 생각보다 남자로서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요, 막상 두 분이 식사를 같이 하거나 서로를 챙겨주는 걸 보면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우진이 어머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예전에 볼 수 없던 아빠의 밝은 미소를 보게 되니 저도 그냥 그 순간이 행복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동안 엄마 없는 집이라는 슬픔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저한테 마치 딸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며 많은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아빠가 안 계셨던 우진이도 우리 아빠와 친밀해져서 마치 아빠와 아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아빠와 아줌마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시면서 서서히 가까워졌던 거죠. 처음엔 단지 좋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돕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분의 마음속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리디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내심 알고 있었죠. 아빠가 무슨 말을 할지 말이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아빠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분이 널 얼마나 신경 써주시는지도 봐왔고 또 나에게도 큰 힘이 되어줬어. 너만 괜찮다면 난 다시 우진이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라고 털어놓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엄마를 잃고 나서 아빠가 그토록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행복해지실 수 있다면 전 응원해요. 나는 너무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마워 리디아. 아빠를 이해해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돼서 결국 아빠와 우진이 어머님은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규모가 큰 식은 아니었지만 저와 우진이 그리고 가게에서 알게 된 지인들 몇몇과 동네 사람들까지 작게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날 저는 우리 아빠와 아줌마, 아니 이제 저희 엄마가 맞겠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구나. 엄마가 떠난 뒤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다니. 늘 우울감에 외롭고 괴로웠는데 너무나 좋은 엄마가 생기고 소중한 내 형제가 생기다니 하고 이 상황을 보면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인 어머님과 한국인 형제를 함께 가지게 된 거예요. 제게는 너무 낯설고도 따뜻한 변화였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게는 가족으로 맺어진 힘이 더해져서인지 더욱 활기가 돌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당연히 저희 가게는 더 커졌고 가게를 돕는 직원분들도 생겼습니다. 배달도 반경 5km만 했던 걸 더 늘려 2배인 10km까지 늘렸죠. 우진이는 이제 제가 진짜 가족이 돼서 그런지 학교에서 아주 딱 붙어 다녀요. 거의 보디가드 수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즐거운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다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새엄마는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았고 너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니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국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 한국에는 내가 만든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볼거리도 많아 라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나도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배워보고 싶어. 사랑하는 우리 아내의 조국인데 남편인 내가 당연히 가봐야지 라고 하시면서 여행 날짜를 잡으셨죠. 저는 여행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잃고 늘 우울감 속에 살던 제가 태어나 가족들과 첫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훌륭한 우리 새엄마와 우진이가 태어난 조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에
너무 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엄마를 잃은 상처로 시작된 제 인생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엄마를 죽게 했던 같은 동양의 나라 친구였던 우진이와 우진이의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진이는 사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진이를 오빠라고 부를까 하다가 너무 쑥스럽고 닭살이 돋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이름을 부르곤 해요. 우진이도 언젠가 내가 장난치듯 오빠 하고 불렀더니 소름 돋는다며 그냥 평소처럼 이름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상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귀에서는 자꾸만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 겪는 고도감 때문인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번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아빠는 창가 쪽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얼마 후 기내 방송으로 곧 기내식이 나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자 저는 살짝 들뜬 마음에 아빠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아빠 나 비행기에서 밥 먹는 거 정말 신기해. 어떤 음식이 나오는 걸까? 아빠는 웃으며 지금껏 우리가 닭만 봐서 그런가? 뭘 먹든 반가울 것 같은데? 하고 농담을 건네셨어요. 그때 우진이가 뒷좌석에서 한국 비행기 기내식도 맛있어. 난 불고기 덮밥 시킬 건데 너도 먹어봐. 진짜 맛있을 거야.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빠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웅장함에 뭔가 압도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공항 주변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고 뭔가 생동감 넘치는 이곳이 꼭 다른 세상인 듯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새엄마의 옛집이었는데 2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맨날 미국에서 주택에서만 지내다가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집을 태어나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한때는 우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던 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새엄마의 오빠, 즉 외삼촌 가족분들이 사용하고 계셨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와 외삼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못 본 가족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빠와 저를 소개하셨죠. 소식을 엄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너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저와 아빠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밥, 국, 그리고 각종 반찬이 가득한데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 전, 갈비찜까지 미국에서 새엄마가 해준 한국 음식들을 맛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특히나 갈비찜은 정말 달고 새초롬한 맛이 너무 맛있어서 여자면 좀 차분하게 먹어야 하는데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진이 오빠가 옆에서 킥킥대고 놀리며 웃었죠. 저는 그냥 한국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나의 가족이 되고 이렇게 좋은 국가가 내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이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가능한 많은 한국을 느끼고 많은 걸 배워가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보다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아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죠? 어릴 적 엄마를 잃고 동양인을 미워하던 제가 결국 다른 문화와 한국이란 나라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편견에 갇히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마주하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이 멋진 여행을 통해 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우리 가족에게, 특히 우리 엄마와 우진이, 그리고 아빠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우진아, 우리 행복하게 평생 함께하자. 여기 유럽에서 온 여성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남성과 대치한 채 기분 나쁜 기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유럽은 디자이너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디자이너들이라면 누구나 북유럽에서 일해보기를 바라고 북유럽 회사들과 협업한 경력은 뛰어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스웨덴에서 이름을 알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보다야 스웨덴 본토 사람인 제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뛰어난 인재는 넘쳐났어요. 아무리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학은 기본에 자국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짜 디자이너인 제가 어찌 해볼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봤던 가장 뛰어난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온 피터 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주었는데 피터 씨는 정말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선 해외 취업은 유학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쪽 계열에 유학 경험 없이 디자이너로 초빙받아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인턴이나 직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잘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피터 씨는 그 누구보다 잘 섞여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능력도 좋아야 했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과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피터 씨는 관리직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갓 들어온 인턴이었던 저는 한국에서 온 피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인턴들에게 원하는 사람과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저는 당연히 피터 씨를 선택했습니다. 경쟁률이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피터 씨가 워낙 바쁘다 보니 암묵적으로 피터 씨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멘토를 바꾸려고 했는데 피터 씨가 흔쾌히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면담을 통해 피터 씨가 어떻게 유학 없이 저희 회사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피터 씨는 한국의 작은 회사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가기까지 뚜렷한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는데 누가 봐도 초보티가 물씬 나는 작업물부터 시작된 포트폴리오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고 피터 씨가 해왔다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부터 자신이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저에게 일머리는 배울 수 있겠지만 자신이 한국에서 한국인들로부터 배운 감각과 완벽에 가까운 효율성은 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피터 씨의 말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씨가 한 대로 뚜렷한 목표를 잡았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피터 씨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회사에 가서 저 또한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인턴을 마칠 때쯤 한국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한 것은 아니었고 1차적으로 협업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아직 초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한국의 회사에 집과 차를 해달라던지 돈을 많이 달라던지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안 된다면 다른 디자이너에게 연락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비행기표와 약간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특히 서울은 제가 본 나라 중에 가장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접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살면서 여지껏 봤던 공항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의 배려로 작은 원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월세가 정말 비싸던데 그게 해결되었다 보니 걱정될 게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생활비로 써야 했고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잔금을 받기 때문에 한동안은 허리를 졸라매어야 했지만 한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첫 회의를 하는 날 잠시 쉬고 있는데 한국인 직원이 제게 와서 대뜸 시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회의를 할 때 자꾸 인상을 쓰면서 글을 읽는데 안경이 불편해 보여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은 그럼 안경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잘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직원은 계속해서 왜 안경을 바꾸지 않느냐고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안경 바꾸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꿔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물어보는 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스웨덴에서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거거든요.
사실 안경이 오래된 것이긴 했어요. 스웨덴에서 안경 한번 맞추려면 큰 돈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한번 안경을 맞추면 몇 년은 기본이고 10년 넘게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직원은 애써 웃는 제게 회사 주변에 안경점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했고 이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를 잘 마치고 회사를 나오는데 정말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이나 안경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또 안경을 바꾸지 않고 가면 그 직원이 돈이 없어서 안경을 못 바꾼다는 걸 알아차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지켜보니 그 직원은 여러 디자인의 안경을 돌려서 끼더라고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옷 바꿔 입듯 매번 여러 안경들을 바꿔서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 안경 하나 맞추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여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안경을 맞추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수중에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매일 들어가는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경을 맞추러 안과 병원에 왔다고 하니 안과 병원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과 말투로 안경을 맞추려면 안경점을 가야지 왜 병원에 왔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직원만큼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경을 맞추려면 시력을 검사해야 하는데 시력을 검사하려면 병원에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시력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진료 대기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나가려는데 직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또 한 번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게 5번째 순서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스웨덴에서는 예약하면 며칠이나 뒤에 진료받을 수 있기에 집으로 가려던 것인데 전 당연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순서가 오기 전에 병원 문이 닫혀서 진료를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순서는 금방 왔고 시력 검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프로페셔널했고 기계들은 뭘 모르는 제가 봐도 최신식이었어요. 스웨덴에서도 시력 검사를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놀라웠죠. 그렇게 시력 검사지를 들고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력 검사지를 안경점 사장님께 건네주자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으로 검사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장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병원에서 하고 왔냐고 물어봤었고 당연히 저는 시력 검사를 병원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냐며 안경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게 물었어요. 아,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 안경점 사장님은 어쩐지 그런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저는 안경점 사장님이 돈을 쉽게 벌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사장님은 한국의 안경점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안경을 가공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자신만만한 말투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시력 검사를 해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검사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괜한 의심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은 여러 기계를 사용해가며 제 시력을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정확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난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건 병원과 스웨덴에서 확인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왜 렌즈에는 난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건 난시가 적용되지 않은 게 맞다며 혹시 사물이 2개로 번져 보이지 않느냐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며 그래도 안경을 쓰면 어느 정도 교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건 교정이 안 된 거라고 하며 렌즈로 교정이 됐다면 겹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만든 제 안경은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작 기간에는 2달이나 걸렸어요. 만드는 게 까다롭다며 남들보다 비싸게 오래 걸려 맞춘 것이었는데 잘못 만들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안경이 완전히 불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난시가 적용되기는 했지만 아주 약하게 적용된 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게 불량이라는 증거라며 안경테처럼 생긴 것에 렌즈를 이리저리 끼더니 안경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장님은 제가 쓰던 안경과 지금 건네받은 안경을 돌려가며 쓰게 했는데 저는 사장님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나 걸려서 받은 50만 원짜리 안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안경점 사장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안경을 살펴보더니 안경 알이 빠진 적 없느냐 묻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안경 알이 빠지고는 한다 말하니 사장님은 안경 알이 안경테보다 작게 재단되었다며 이 안경은 애초에 잘못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씩이나 주고 산 안경이라 속상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머리가 띵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사장님은 보자마자 아는 문제를 스웨덴 안경사는 직접 만들면서도 몰랐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보다 돈이 없던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맞춘 안경이 이 지경이었다니 속이 쓰렸습니다. 제가 속상해하자 사장님은 안경테를 고르다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며 안경테를 이것저것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말대로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이유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짐작해보건대 한국의 안경사는 스웨덴 안경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훨씬 비쌀 거고 안경테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사장님께 마음에 드는 안경테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께서 말해준 가격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경테 가격은 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부가세나 다른 금액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냐 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고른 안경이 행사 중이던 안경이었던 겁니다.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안경테도 4만 원에서 비싸야 7만 원 정도 하더군요. 장난감 같이 허술한 안경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브랜드였어요. 이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유럽에서 안경이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같은 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매우 비싸게 받습니다. 디자인 값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경테가 저렴한 걸 알고 나니 이번엔 렌즈의 가격이 문제였어요. 안경테는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렌즈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요. 안경테를 고르니 사장님은 테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제는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찾으러 올 때 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디 잠깐 나갔다 오시려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30일 뒤에 찾으러 오라는 게 아니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보며 한 달 뒤가 아니라 30분 뒤에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가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게 정확했어요. 사장님은 정확히 30분이라고 표현했고 결제는 안경을 써본 뒤에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안경점 안쪽으로 들어가자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정말 30분이 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0분 타이머는 15분 만에 꺼지고 말았어요. 사장님은 안경이 완성되었다며 15분 만에 깨끗한 안경 하나를 대령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전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대충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순간 화가 났어요. 저는 화를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경을 15분 만에 만들다뇨? 너무 대충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사장님은 이게 완성본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기에 몇 번이나 안경을 바꿨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도 안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중 누구도 당일에 안경을 만들어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분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이 안경을 받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경점 사장님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서 제가 외국인이라고 절 속이고 대충 만든 안경을 팔아 치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제가 외국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 파시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사장님에게 따지듯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절하던 사장님이 처음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건 알고 있다면서 유럽이 어떤 식으로 안경을 만드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말은 제가 지금 만든 이 안경을 써보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강단 있는 행동과 말에 움찔한 저는 가만히 안경을 집어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안경을 쓰자마자 사장님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매우 당황하며 제게 사과받고자 한 말은 아니라면서 되려 제게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제가 100번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사장님이 만들어준 안경을 쓰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쓰고 다니던 안경은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와 다름없는 안경을 쓰고 다녔으니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겹쳐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편했어요. 사장님은 안경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제 눈에 딱 맞는지 그런 시간은 전혀 필요하지 않겠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가격은 얼마가 됐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안경을 하루 만에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내일부터 일을 한다면 작업이 훨씬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결제를 하려는데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격을 듣고 몇 번이나 내내를 반복했어요. 안경테를 포함한 전체의 가격이 7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안경은 압축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압축을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청구했는데 그걸 적용하고서도 7만 원이라니요.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거죠? 분명 재료비와 인건비가 들 테고 임대료도 나올 텐데 제가 너무 놀라 멍하게 있자 사장님은 한국에서는 보통 이 정도 한다며 외국인이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렌즈 압축을 더하거나 시력이 매우 특수한 경우라면 공장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최대 일주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아마 제가 모든 곳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건 줄 알고 오해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한말이었겠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제가 실망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렇게 복잡한 공정을 하는데도 최대 일주일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스웨덴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공장에 가려면 해외로 물건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장님에게 카드를 건네준 뒤 정확하게 7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안경을 버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 코 받침과 귀에 거는 부분을 만져주더라고요. 이렇게 세심하게까지 손님을 대해주다니. 지난날 한국에서 온 피터 씨에게 한국인들의 직업의식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이 대운 일들이 항상 최고이길 바란다고 했죠. 솔직히 사장님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더 이상 귀찮은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경 위치를 맞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안경을 교정한 뒤 잠시 머물며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그 사람은 안경을 새로 맞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장님에게 자신의 안경을 건네주었고 사장님은 무슨 물이 들어있는 기계에 안경을 담갔습니다. 물이 담긴 기계에 안경을 담그다니 뒤로 넘어갈 일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대한 신뢰가 쌓인 상태였던지라 믿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이내 기계가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사장님은 안경을 꺼내 빛에 안경을 비춰보더니 안경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도구를 꺼내 코받침대를 분리하더라고요. 저는 분리된 코받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물질이나 물때가 가득 끼어 있었거든요. 제가 화들짝 놀라자 사장님은 이런 것을 처음 봤냐며 코받침은 소모품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갈아 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사장님은 이 모든 걸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았어요. 가끔 오는 손님인데 이 정도는 간단한 것이라 서비스 차원으로 해준다고 했죠. 아니 안경을 바꾸면 얼마나 바꾼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제 반응에 사장님은 한국에서는 이런 걸 노동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게 신기하다면 한국만의 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스웨덴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한 잔만 마셔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걸 그냥 정이라는 걸로 그냥 해준다니요. 사장님에게서 지난날 한국에서 왔던 제가 존경하던 피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터 씨도 자기 팀원들의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서 일을 도왔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많은데 왜 굳이 남의 일을 도와주냐?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면 피터 씨는 항상 이 정도도 함께 못하는데 어떻게 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우연히 만난 안경점에 사장님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 한국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은 정답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모두 굉장히 훌륭했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죠.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값진 배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건 돈을 주고도 못 배우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스웨덴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한국에서 얻은 가르침 덕분에 그 몇 년 사이에 훨씬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터 씨와는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만났었는데 이제는 함께 일을 하는 동료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피터 씨와 아주 가까이 있지는 못하고 먼 자리에서 피터 씨를 쫓아가는 수준밖에 못 되지만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기업과 또 다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스웨덴에서 한국에서 왔다던 피터 씨에게 일을 배우다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그녀가 한국의 안경점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였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